자, 그러면 올해 수능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지문 중에 하나, 과학 지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지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지문 속에 보면, 최소직업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걸 이미 다 풀어봐서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 최소직업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지문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는 사실. 어디서? 수능특강에서도 이것도 연계가 됐었어. 즉, EBS 연계 지문의 내용들이 옛날에는 독서 지문에서는 그냥 이 단어가 나온 적 있음 이 정도로 끝났다면 최근 한 2, 3년 개년 안에 이 연계상의 특징은 뭐냐?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는 선생님이 한 2, 3년 전만 해도 독서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지문 한번 읽어봐. 그냥 아는 단어 나오면 돼. 이 정도만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독서 지문은 물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고 선생님이 뭐 같이 풀자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다 보면 수특에 있는 문제 혹은 수완에 있는 문제 레벨은 솔직히 막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야. 우리 불맛의 한 모닥불 레벨 정도의 느낌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푼다는 사실보다는 뭘 해결하는 거다? 이 지문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할 게 늘어난 건 맞지. 자, 아무튼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볼 지문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챙겨야 이런 지문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 문단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체크해 봅니다. 당연하게도 첫 번째 문제 일치 불일치가 등장을 했네요. 클라이버의 법칙, 개체의 체중 증가, L그래프, 최소제곱법, 신체기관 상대성장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보이는군요. 보통 일치 불일치 문제는 두 가지 경향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의 중복된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이 녀석들의 어떤 상관관계를 묻는 일치 불일치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작품 안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야. 문제번호 14번부터야. 그래서 이 녀석은 그 중에서 후주에 속한다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단어를 본적 있는 상태로만 먼저 만들어주세요. 클라이버, 개체의 기초대사량, L그래프, 최소제곱법 이런 식의 말들. 두 번째, 윗글을 읽고 추론하라. 알고 있겠지만 추론 문제는 항상 어렵지. 참고로 지금 이 문제 세트가 전체적으로 1, 2, 3, 5단계 베스트 10 문제 중에서 무려 4개가 이 안에 다 들어갔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15번 문제가 엄매 기준이 4위이고 화작 기준은 2위인데 이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엄매나 화작에서 이번에 어려웠던 그 선택 영역에서의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제외하면 이게 5단계 2위짜리 문제였다는 거야. 오케이? 자, 추론은 언제나 지문 전체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지문을 느낌으로 푸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 형태의 문제들을 정말 힘들어하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문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게 정말 선생님 봐도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겠구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나왔을 당시에 17번 아니면 15번 둘 중에 하나라고 예상을 했거든. 1등이. 근데 17번이 그냥 뭐 예상대로 1등을 하긴 했는데 15번도 절대 만만한 문제 아니었어요. 자, 16번 문제. 기억과 니은 뭔지 빨리 보고 와야지. 봤더니 직접법 그리고 간접법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름조차 스스로 대립된 짝이구나. 그치? 그럼 지문 속에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을 것이고요. 심지어 그것조차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1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하라. 자, 일단 그림 나왔죠. 그림에서 개딱지와 개 큰 집게발 이 두 개의 상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거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해. 오케이? 상대 성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고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택지의 양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묶음 같은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니?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첫 번째 1, 2번에 최적의 직선을 구해서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 보일 거야. 그럼 지문 속에서 최적 직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거야. 연결시켜야 될 거고 두 번째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을 서로 뭐하고 있는 중이야? 비교하고 있는 중이지. 그럼 내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키워드는 증가율이야.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밝혀야만 풀 수 있는 문제겠지. 되셨습니까? 자, 아무튼 최적의 직선, 증가율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멈칫하면서 신경 써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1문단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선생님은 너희들 이게 결론적으로 보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쓰고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이 정도의 수고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지문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호와 방식으로 표시를 잘해가면서 연결관계를 만드세요. 정의의 물결 밑줄, 대립하는 짝에다가는 반대 화살표를 그리든 세모, 선생님 항상 세모 땡땡 그리는 거 알지? 그런 패턴들 하나 만들어놔. 자, 1문단부터 가볼게요. 무슨 얘기를 시작하나 보자.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인 대사량으로 구한대. 자, 하루 동안 어떤 존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의 양은 뭘로 구하는 거야? 대사량이라고 하는 걸로 구하는 거다. 먼저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고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대사량이 그런 거래. 그중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말을 해. 에너지로 말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중에서 필수적 에너지 양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부른대요. 일단 두 가지 용어가 기본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 자체는 그냥 대사량.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런 느낌이지. 야, 사람이 설마 살아 있는데 손가락 까딱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모든 에너지를 합하면 대사량인 건데 그 중에서 숨 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치? 그다음에 뭐 소화기관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거는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좋아. 이때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하는 거야. 어때? 좋아. 이거에 정의 항목이 나왔어. 근데 그 정의 항목이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지? 세 가지 조건이 뭐였더라? 첫 번째, 쾌적 온도. 물론 그 생물의 쾌적 온도는 생명체마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어찌 일반적으로 한 25도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치? 열대 동물에게는 그보다 높은 온도가 더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 쉬는 상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일 것이며, 세 번째 무슨 상태? 공복 상태에서 측정되는 게 바로 기초대사량이래. 자, 정의했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여기까지는.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자, 기초대사량에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 체외로 발생된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생되는 열량과 같아. 이걸 체외로 체가 왜 없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동일해. 물론 조건은 있어. 일정 온도. 큰 문제 없지. 아니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그 에너지는 열로 치환될 거고, 그 열이 밖으로 발산되는 양을 계산하면 실제로 몸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랑 똑같은 계산일 거 아니야. 그렇게 보자 이거야.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자, 기초대사량은 이 녀석은 그 비중이 60에서 75% 정도까지 튀어나오고,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 정도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쓸게요. 이 기초대사량의 특징은, 이 특징 다시 쓰자. 1번,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고, 두 번째,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해. 뭐가? 그냥 기다려고 쓸게 이제부터. 기초대사량. 됐지? 선생님이 지금 이거 왜 빨간색으로 쓰는 거야? 특징이잖아. 과학기술 지문에서 출제 요소는 뭐라고? 어떤 대상의 특징. 맞지? 기초대사량을 정의한 다음에 이 녀석은 대사량의 참고로 60에서 75% 정도면 아주 큰 양이죠. 오케이? 그리고 근육량에 비례한다. 즉 그러니까 왜 이런 거잖아요. 운동선수들 있지. 특히 수영선수들 먹는 거 보면 이게 사람 맞나 싶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TV에 나오는 거 왜 박태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식사하는 거 한번 보여주잖아. 이게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먹죠. 씨름 선수요? 장난 아닙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이만큼씩 먹어요.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건 여성 체조 선수들. 여자 체조 선수들이 그 가냘픈 몸매를 가지고 먹는 양이 킬로그램 단위인 것 같아. 이거 사람이 보통 먹을 양이 아니야.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일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문단 봤어요. 딱 봤더니 어려울 것 같지 않냐,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인문 앞에 통합 지문 봤어요. 솔직히 그 지문 어려워서 못 풀겠는 레벨은 아니었지. 사회 지문에서는 살살 간지럽고 짜증나는 났지만 그래도 할 만한 됐다면 솔직히 이번 킬러 문항은 이거라는 걸 누구나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하면 좋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한 문단 한 문단 그 선택지를 지우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한편으로 뭘 하면 좋냐면 문단의 연결관계를 잘 정리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특히 이 녀석 14번 문제에 1번 클라이버는 본 적도 없으니까 넘어가자고. 근데 2번을 딱 봤더니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대사량, 기초대사량은 증가.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이거 뭐예요? 그냥 선택지 그대로 나와버린 거잖아. 무슨 말인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쵸? 이렇게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대립되는 짝이 된다, 아니면 비교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줄지어서다. 오케이? 나머지는 없으니까 넘어갈게. 자, 2번 문단 넘어가 봅시다. 여기다 쓸까? 써보자. 틈이 좀 부족하긴 할 것 같은데. 자,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대. 자, 그러면 이거는 읽으면서 이렇게 해도 좋죠? 기억 직접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왼쪽 라인에, 또 니은 간접법으로 구하는 것을 오른쪽 라인에 대비시켜서 아예 짝을 대비시켜가면서 읽으세요. 이게 또 한 문제였잖아, 그치? 가보자. 먼저 직접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오케이? 일단은 온도와 공기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을 따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젤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냥 발산하는 열량을 있는 그대로 측정해버리는 게 직접법이래요.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의까지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해하면 문장이 그 다음에 더 쉬워지니까. 그럼 이걸 왜 직접법이라고 부르는 거겠니? 예상해보세요. 지금 발산되는 열량을 측정했다며. 그런데 지문에서 아까 뭐랬지? 발산되는 열량은 뭐랑 똑같은 거라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이랑 똑같다고. 그리고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의 정의가 뭐였더라? 기초대사량이잖아. 그러니까 직접 재면 된다 이거지. 됐죠? 밖으로 나오는 열량이 안에서 나오는 열량이랑 똑같은 데니까. 자, 다음 니은 간접법 봅시다.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이거는 장치가 달라. 이 녀석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뭘 하죠?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측정해요.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각각 측정해.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지만 측정하는 건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얘는 계산을 해보는 거지. 이 정도 산소와 이 정도 이산화탄소의 비율이라면 어느 정도의 열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겠다. 됐어? 그럼 이거는 간접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네. 그러면서 또 한 달라 끝났죠? 됐습니까? 그러면 혹시 하면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문제 16번을 해결하러 가보면 되는 거야. 가볼까? 자, 그것이 먼저 기억부터 봐보자.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 자, 이거 추론까지 같이 하면서 해야 돼. 잘 봐. 선생님, 변온 동물은 온도가 변하는 거잖아. 그래, 맞아. 온도는 변해. 근데 그 온도가 언제 변하는 거지? 자기 주변의 온도에 맞춰서 자기의 기온도 바꾸는 거지. 맞습니까? 그게 변온 동물입니다. 근데 아까 직접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온도가 이미 확인되어 있는 상태야. 온도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뭘 고민을 해? 그러면 그 변온 동물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겠지. 온도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변온 동물 측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1번 땡. 되셨나요?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정보만으로 문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추론을 해야 됐지만. 두 번째,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어. 아니야, 이거 나왔잖아. 산소의 소비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계산하는 거라고. 측정해서 그걸로 추정하는 거라고. 됐어? 2번도 땡.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오케이, 차이점 나왔어.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잘 생각해보자.
이 두 녀석은 둘 다 뭘 측정하는 방법이야?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이야. 기초 대사량은 기본적으로 어느 조건이 필요해? 쾌적한 온도와 쉬는 상태와 공복이 필요해?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은 이거잖아. 그러면 격하게 움직임이 제한된 쪽은 어느 한쪽만 필요한 거야? 아니지. 둘 다 필요한 거지. 이해됐어? 그럼 2번도 땡이네. 보여? 추론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3번 봅니다. 아니 4번 봅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오케이 일정한 체온이라는 조건 당연히 알고 있어.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얘는 아예 직접 뽑은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했고요. 두 번째 녀석은 생성된 열량을 통해서 발산되는 열량을 추정하는 거였지. 그리고 지문 속에서 분명히 또 한 번 말하지만 생성되는 열량이랑 발산되는 열량은 일정한 온도에서 같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말이겠구나. 판단되시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오케이, 한 곱이 넘어왔어요. 됐죠? 아, 기분 좋지 않냐? 한 두 문단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이 벨은 도대체 뭐지? 아무튼 간에 자 4번 답 잡았고 두 문제밖에 두 문단밖에 안 맞는데 문제가 하나 풀렸다. 이거 되게 기분 좋은 겁니다. 마지막 5번. 그렇다고 선생님이 기분 좋아야 된다고 해서 난 기분 나쁘면 이상한 거 이런 거 알려주고. 오케이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5번도 베스트 오답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선생님, 지금 지문 속에 에너지의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근거 없는 오답이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 근거 있는 오답이다. 혹시 이 5번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미리 그냥 찝어드릴게요. 최소한의 에너지가 잘못된 거 맞아. 그럼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공복이랑 대응되는 쌍이야. 공복은 먹을 거를 주지 않는 상태지. 최소한의 에너지라는 건 최소한 필요한 만큼은 준다라는 뜻이야. 맞잖아. 그럼 이 두 개가 알아서 대응이 돼버렸죠?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먹을 걸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초대사량을 언제 측정한다? 어떻게 측정한다?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겠지. 요거 이해됐어? 오케이. 자, 문제가 확실히 고급지고 고여있죠? 어려운 거 맞습니다. 두 문단 안에서 이런 내용을 더 추론해야 됐고요. 나머지 문제는 얘보다 더해요. 실은. 가볼게. 자, 3문단부터 가보자. 이어서 가봅니다. 뭐징 19세기 초기 연구는 이런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편이야. 19세기 초의 연구가 있어. 선생님은 여기다가 그냥 빨간색 네모를 쳐놓도록 할게. 일단은 지금 자체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 만약에 얘들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작품의 이 지문에 전개 방식을 물어보고 있었다면 이미 별표를 찍겠지만 지금 그런 문제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19세기 초에서는 라고만 설명해도 되지만 이건 나중에 중요해질 거야. 봐봐.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번역해주세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기초대사량. 오케이? 기초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봤어. 오케이, 정리하자. 이 기초 대사량, 앞으로 쓰기 귀찮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기대로 통일할게. 오케이? 기대는 뭐랑 비례한다? 표가 아닌데 뭐였지? 체표 면적. 오케이. 체표 면적. 몸의 표면적. 오케이. 겉 면적을, 겉보기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겉의 면적을. 이 두 개가 뭐 한다? 비례한다. 라고 보았대요. 즉, 쉽게 말해서 표면적이 큰 동물이거나 표면적이 큰 생물일수록 기초대사량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했지. 좋아. 그렇대. 즉, 그 둘은 항상 일정한 비례를 갖는다는 것인데 체표면적은 다시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다. 다시 이 녀석은 체중의 0.67승에 비례한대. 그런데 여기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체중에 비례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게 그 뒤에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뭐라고 돼 있니?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지금 파란펜으로 쓸게. not 체중 비례. 이 말을 얘들아 굳이 했어.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야 라고 굳이 말했어. 솔직히 이 말 없어도 체중이 0.67승에 비례한다는 말 가지고 그러면 체중에 비례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 라고 설명할 수 있지. 맞니? 그런데도 이 말을
한 번 더 얘기했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이게 바로 난이도 조절의 흔적 같은 거야. 오케이?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는 거라고. 그러면 19세기 연구에서의 핵심 내용은 이 기대라는 녀석과 체표면적이라는 녀석과 체중의 0.67승 이 세 가지가 서로 비례한 게다. 이 하트 그리는 거 이상하게 했는데 오케이? 체중은 아니고 이렇게 말했어. 됐지? 여기까지 사실 판단. 오케이.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누는 거래. 그치? 참고 변수의 증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걸 전 값을 간단하게 쓸게요. 후 값으로 나누는 거래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잠깐만 잘못 썼잖아. 후 값을 전 값으로 나눠야지. 이러면 안 되지. 전과 후의 값을 변의 전의 값으로 나누는 거죠. 아까 그걸 분수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였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체중이 예를 들어 W는 아마 웨이트의 약자겠지, 그치? W라는 체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 체중이 2W로 커졌다 친다면 체중 증가율이 몇인 거야? 2인 거야.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이 경우 그러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2W의 0.67승을 다시 W의 0.67승으로 나누는 개념이겠지? 그리고 이걸 너희들한테 직접 계산하라고도 안 해. 2의 0.67승이 되는 거니까 약 1.6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예시를 들었어. 체중이 2배가 되면 오케이? 뭐는 어떻게 바뀐다? 기초 대사량은 1.6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얘까지 들어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잖아. 지문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삐삐삐 하면서 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지문 속에 공차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첫 번째, 굳이 이게 아니야 라고 강조했고 굳이 예를 들었어. 설명이 나오는 거는 문제 풀기 위함이야. 그렇지? 이거 이따 언젠가는 활용해보자. 자, 그런 상태에서 네 번째 달러로 왔습니다. 오케이, 그럼 알겠어. 그냥 그렇대. 그런데 1930년대 클라이버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1930, 1930년대니까 20세기 맞지? 세기가 바뀌었어. 클라이버라는 아저씨가 나왔어. 우리는 이 클라이버라는 이름을 뒤에 선택지에서 만났지. 오케이, 좋아. 클라이버의 연구를 정리해보자. 클라이버가 연구했습니다.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극물의 기초 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지요. 이때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로는 동물의 체중을, 세로축 변수로는 기초 대사량을 두고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순서쌍을 점으로 두두두두두 찍어본 거예요. 자, 한번 우리도 그려볼까? 그냥 이거 중요한 거니까 크게 그냥 그릴게. 가로축에는 뭘 뒀다고요? 체중을 두었습니다. 오케이. 세로축에는 뭘 두었다고요? 기초 대사량을 두었어요. 됐어? 그리고 이 기본적인 그래프를 놓고 두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점이 어디가에 찍힐 거 아니야. 오케이? 어떤 A라는 동물은 체중이 여기인데 기대 지초 대상은 여기다니까 여기다 찍히고 이런 식으로 점들을 막 통통통통 찍었을 걸 어떻게든. 됐지? 자, 중요한 건 5번 문단부터 이제 가보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야. 일단은 전제 조건은 이거야. 달라야 해. 참고로 다른 건 어디서 확인했지? 이런 경우지. 체중과 기초 대사량이 서로 다른 비율로 바꿔지고 있잖아. 얘가 2배 오를 때마다 얘는 1.6배씩 따라 오르는 거야. 그렇지? 다를 때는요.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이것도 같을 때와 두 변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선생님은 이런 거 굉장히 항상 중요해서 세모 치는 거 알지? 오케이? 차이점 요소잖아 지금 이거. 그리고 문장 구성이 A 할 때는 X 한다, E와 달리 B 할 때는 Y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옛날식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시대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의 추론 형식으로 바뀐 거야. 얘기를 안 해버려. 오케이? 달리라고만 말해. 그럼 우리는 이걸 그러면 같을 때는 어떨까? 라고 추론해야 된다는 게 요즘 이 어려운 지문들의 특징인 거야. 요거 센스 가져가셔야 된다.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자 조건 들어갑니다.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네. 조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자 중요한 거야. 이건 결론이야. 결론. 직선이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쓰자. 파란펜이 파란펜이 너무 남발돼서 어쩔 수 없어. 좀 자제할게 이번엔. 나 직선 곡선 주변 분포. 오케이. 그럼 파란색 밑줄로 대체할게요. 곡선 주변에 분포된대요. 요 점을 찍는데 그 점이 직선 형태가 아니라 지우다 어떤 곡선의 그 주변으로 배치된다는 거야. 점들이. 됐지? 자, 어느 경우에요? 일반적인 그래프일 경우에는요. 계속. 그런데 순서쌍의 값의 상용 로그를 취해. 선생님은 이 단어를 읽자마자 마음속 한편이 저려왔어요. 나 이거 설명할 자신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지? 설명 안 할 생각입니다.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 근데 선생님은 자신 있게 수업하고 있잖아. 왜? 알게 뭐야. 우리 결론만 알면 돼.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니까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취한다. 근데 이건 중요한 말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냥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나중에 쓸게. 자, 그러면 지금 나온 건 뭐예요? 자, 대립된 쌍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가자. 이번에는 직선 주변에 분포하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언제? 상용 로그를 취해가지고 새로운 수성을 만들었을 때. 됐지?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해서 그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쓰자. 자, 상용 로그를 대신 상용 로그를 취해서 새 쌍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직선 주변 분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내가 할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얘를 또 이용해서, 오케이? 얘를 또 이용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하면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림 옆에 친절하게 나왔죠? 야, 얼마나 어려우면 그림 주는 거야. 니들 그림 보는 수능 문제 좀 오랜만이지 않냐? 독서 지문에서 그림 도표 주는 건 진짜 오랜만이지. 어려운 거 맞아. 자, 그래서 이때 그림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라고 하면서 자, 그림의 예를 쫙 들어놨습니다. 이렇게요. 대충 이거는 좀 아니긴 한데 살짝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L 그래프라고 부른대. 선생님은 이 말을 쓰고 싶었던 건데요. 자, 이거는 L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거잖아. 그러니까 상용 로그가 뭐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는 같을 때와는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그 변수들이 곡선 주변에 분포하는 점들이 만들어지는데 L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주변 분포로 나타난다 이거지. 그리고 이렇게 곡선 대 직선이라고 하는 국어 선생님도 알 수 있는 이런 대립상이 나오면 뭐다? 출제 요소다. 그런 거야. 됐어? 조금만 더 읽고 가자. 얼마 안 남았어. 좀만 힘내자. 이때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자, 이번엔 육문단위니까 이거 좀 맞아 써보자.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 대사량의 기대의 증가율이 훨씬 작다면 간단하게 쓸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이때 이게 조건이야. 그러면 L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진대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 체중 증가율과 두 번째 쌍 체중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 자꾸 기다려보 읽으려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뭐하다면 같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직선의 기울기는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된다? 이퀄 1이 된다. 됐죠? 또 대립된 성 나왔네? 오케이? 어디가 써먹으면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때 이 1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개념으로 설명하면 되는 건 알고 있죠? 예를 들어 봐봐. 이 점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었으니까 그치? 여기서 요만큼으로 바뀌었다라고 친다면 요 정도로 체중이 늘어난 거고 요 정도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 거잖아. 맞아? 쉽게 말해서 요게 x만큼 늘어나고 요게 y만큼 늘어나고 했을 때 x와 y의 비율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오케이? y가 훨씬 적잖아. 여기서 이런 경우처럼.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확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한 것이구나. 되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하나 정도의 세트 얘기가 끝난 것 같아요. 선택하십시오. 14번 문제의 나머지 선택지들을 보고 올지 말지. 그냥 우리 보고 갈까요? 온 김에 보고 가자. 좀 이렇게 숨도 돌리면서 풀면 돼. 자, 1번 클라이버의 법칙. 잠깐만, 클라이버라는 이름이 나온 건 맞지만 아직 법칙으로 정리되진 않았지. 놓고 가자. 두 번째, 확인했었죠? 3번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 나 이제 기울기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그 기울기는 어떤 조건으로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의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였어. 그치? 그 녀석은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벌써부터 어려워. 선택지가 지금 어려워. 다시 한번 따질게. 가로축의 증가율이 세로축의 증가율과 서로 대비됐을 때 그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랑 그 기울기가 동일하다고 말했거든? 자, 그냥 선생님은 보통 이럴 때 이거 한번 이런 얘기 해도 될까? 선생님은 옛날에 왜 그런 거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 있잖아. 왜 그 정육면체 그 기아에서 이렇게 네모 상자가 303층으로 몇 개 몇 개로 쌓이다가 막 그리잖아. 선생님은 이런 짓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여기다가 간단한 숫자 집어넣으면 돼. 간단한 숫자 집어넣어보자. 뭐 예를 들어 가로축이 그냥 대충 그냥 이건 1대2라고 하는 게 되게 편하겠다. 그치? 1하고 생각하고 가로축이 2 늘어나는 동안 세로축이 1 늘어났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은 계산해봤을 때 그 차이는 몇이지? 2 빼기 1이니까 그냥 1이지. 맞아? 그런데 2대1 이렇게 어느 한쪽이 작은 경우는 기울기가 1이었던가? 아닌데 1보다 작다. 맞잖아. 기울기가 1이 나오려면 체중 증가율과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완벽하게 비례하고 있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던 거야. 우리 올려봐야겠지? 일치불일치는 맞는데 그리고 근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맞는데 생각보다 여러 단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맞아. 오케이. 3번 잡았습니다. 4번 최소제곱법 모르겠고요. 5번 상대성장도 아직도 모르겠네요. 아니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 어쩔 수 없어. 아직 결론을 못 내들었으니까. 결론 내리러 갑시다. 자, 7문단 가보겠습니다. 계속 가자. 자, 다시 이렇듯 L그래프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대성장이라고. 드디어 나왔다. 상대성장 이라고 부른대요. 오케이? 정의는 굳이 안 쓸게요. 뭐라고 그냥 정의 표시만 잘해서 있으면 돼. 생물의 어떤 형질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부분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겠지? 오케이? 금붕어의 꼬리 지느러미의 크기와 금붕어 자체의 크기라든가 이런 식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게 직선 관계로 함께 증가하면 그건 상대 성장이라고 부르고 동일 종에서의 심장이나 두뇌 같은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이야. 신체 기관도 상대 성장을 한답니다. 한편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아직도 다른 얘기가 더 남았어. 8문단. 팔이 왜 이래?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건 또 뭐야? 최소제곱법.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이걸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연기 내용이어서 그래. 최소제곱법. 그리고 당연히 요 내용들을 당연히 정리도 해둡니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라는 수치하고
절편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최소 제곱법을 사용한다는데 이때 우선 오케이 좋아.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려. 직선 쭉 그려. 오케이? 그려. 다음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그려. 편차 정의했습니다. 방금요. 편차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어요. 편차는 그러니까 이거지. 요걸 그냥 다시 활용해 보면요. 그러니까 점이 직선 근처에 분포한다고 했지. 점이 직선이라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직선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야. 그 중에 예를 들어 뭐 이 점이 하나 있어. 위에 있으면 이상한데. 밑에 있다고 칠게. 자, 여기쯤에 조금 티나게 좀 멀리 배치할게요. 원래 이렇진 않겠지만 한 여기쯤 점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설명하잖아.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래. 그러면 이 녀석의 가로축은 체중 요거지. 거기에 대한 세로 수직 방향은 빨간색으로 그릴게. 요거네요. 요 수치의 제곱. 그게 뭐야? 편차. 오케이? 그리고 그 편차들을 어떻게 하래? 각각 제곱한 다음에. 왜 각각 제곱해야 될지? 이 점도 있을 거고 이 점도 제곱 있을 거고 다 이렇게 계산을 해. 그런 다음에 그 편차들을 제곱한 다음에 몽땅 합하면 편차 제곱합이 나오는 거야. 편차들을 계산하고 편차 제곱 합이라는 걸 계산하네. 이때 중요한 건 그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 오케이? 이것이 가장 작은 직선을 찾아내는 게 바로 뭐다? 최소제곱법이다. 이거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점들이 다다다다다 있는데 그들 사이를 지나는 가장 최적의 직선, 이 녀석들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직선은 무엇인가? 베스트 직선 선발대를 할 때는 점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그 녀석들의 합산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최소제곱법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미묘하게 각도가 다 틀어져 있는 직선들이 나올 거잖아. 그치? 그 중에서 최적은 이거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왔어. 구몬단.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 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 기울기로 0.75를 얻었어요. 자, 클라이버의 결론입니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를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확인해 봤더니 0.75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0.75 승배의 기초 대사량에 비례한다고 물었어. 자, 다시 한번 써볼게. 기초 대사량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이거는 비례니까 이퀄 해야지. 체중의 0.75배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클라이버의 결론이네. 그리고 이 먼 길을 여태까지 돌아오면서 결국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거네. 빠밤 눈치챘냐는 거야. 좀 멀잖아. 그 사이가 거리가. 이거는 19세기 초에는 기초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하고 그 체표 면적이 체중이 0.67에 비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기초대사량이 A는 B에 비례, B는 C에 비례, A는 C에 비례. 오케이? 0.67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계산해보고 과학적으로 연구해보고 해봤더니 그 숫자가 아니라 0.75가 나오더라. 그거네. 되셨어? 오케이? 이 결론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말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걸 때 0.75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다른 말로 대사체중이라고 부른다. 됐어? 자, 지금 보통 우리가 과학 질문 만날 때 좀 솔직히 쉬운 질문을 만났을 때는 두 녀석의 차이점이 근처에 배치되어 있고 비교적 쉽게 한눈에 파악이 되죠. 근데 이 녀석은 중간에 최소 제곱법, 증가율이 다른 경우와 L급수를 상관하는 방식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줬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한 번에 알기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어려운 거 맞아. 야, 진짜 이 지문 하나는 끝내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생각 선생님도 했었고요. 그치? 빡세된 거 맞지? 그래요. 자, 그리고 아직 놀랍게도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문장에 더 남았어요.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이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대사체중은 어디에도 허용한다? 약의 어떤 허용량을 계산할 때도 뭘 사용한다?
대사체중. 대사체중이 몇이라고요? 체중의 0.75배에 비례하는 그 수치입니다. 왜냐? 치료제 허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사량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래. 쉽게 말해서 과다 복용, 과소 복용으로 인한 효과 없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왜 사람이 먹는 약 중에 애들도 먹을 수 있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경우에는 그치? 3분의 1만 잘라서 주라고 돼 있거나 그죠? 반씩 먹으라고 돼 있거나 성인은 2알씩 먹으라고 돼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이런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겠지. 뭐 어쨌든 간에 고생하셨어요. 다 읽었어요. 자, 이해가 됐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아마 문제는 수월히 잘 풀려야 될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그걸 성공 못했다면 지금 망한 거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1번에서 못 봤던 선택지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놀랍게도 1번.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 대사량이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고 보나요? 그냥 대사 체중에 비례한다. 지금 뭘 대신 써준 거니? 결론이요. 재밌지 않냐? 이거 재미없어. 재미는 없는데 결론을 선택지에 내놨어, 그지? 그렇지. 독특하죠?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도, 4번 선택지도 봐야 돼. 최소 제곱법은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이거는 그냥 공짜로 주는 선택지였네. 그치? 선택지 그대로 나왔었네요. 오케이, 문제 없어. 마지막 5번.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 이 녀석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무슨 성장을 한다? 상대 성장을 한다. 뭐도 신체 기관도. 이것도 그냥 준 거네? 심지어 지문 속에는 심장과 뇌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을 해 있었죠? 오케이? 주는 문제 맞아요. 그런데 어려웠어. 그러니까 답을 못 찾고 선택지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거였을 거라고 생각해. 자, 첫 번째 문제 해결. 두 번째, 아까 추론 문제, 아니지.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이게 선생님도 그러니까 답은 느낌으로는 알겠어. 알겠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설명해주기엔 선생님의 수학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됐었고 하지만 해봅시다. 자, 1번부터 설명을 해볼게. 일반적으로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래요. 자, 번역기 돌리셔야 됩니다. 기초대사량의 정의가 뭐였는지부터 점검해볼게.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필수적 에너지 양만 계산한 거야. 그런데 이때 문장에서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중에라는 표현을 썼거든.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이 뭐였지? 대사량이지. 맞아? 그러면 이 선택지를 다시 한번 번역기를 돌려서 정리하자면 기초 대사량은 대사량 중 가장 큰 비중이다. 되니? 맞잖아. 그러면 이때 기초 대사량이 대사량 중 가장 큰 비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확인했지? 여기요. 100% 중에서 60에서 75%를 차지하는 게 그치? 대사량의 60에서 75%가 기초 대사량이라며. 그럼 가장 큰 수치 아니야? 맞네, 1번. 1번은 할만해. 오케이? 바로 보이죠? 2번 갑니다.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자면 기초 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구나. 자, 그러니까 참고로 이 문제의 베스트 오답이 2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핵심을 뚫는 이 거대한 화살표의 축을 이해했다면 바로 결론이 나왔을 거야. 19세기에는 기초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하고 그것이 다시 체중의 0.67이랑 비례하는 거야. 이 두 개가 비례하는 거였지. 이렇게다고 생각했었어. 맞아? 근데 막 연구하고 계산하고 해봤더니 0.67이 아니라 0.75라는 수치에 비례한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그걸 아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2번 선택지를 정리해보면 얘들아 기초 대사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 체중의 0.75승배. 맞지? 75승배라고 그냥 0.75승이라고 해야 되지. 그치? 아무튼 기초 대사량은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동물의 체표 면적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등장했던 단어야. 체표 면적은 뭐에 비례한다고? 체중의 0.67승에 비례하지. 됐어? 그럼 이걸 다시 또 번역기를 돌리면 체중의 0.75승배와 체중의 0.67승배는 서로 비례하는 것이다. 뭔 개소리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수치가 얘랑 연결되고 요 수치가 얘랑 연결되니까 그럼 이때 이거는 같은 거냐라고 본다면 이거를 그냥 무심코 그러려니 했던 친구들은 2번을 보고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미쳤나봐. 꼭 미쳤나봐.
2번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3번 가볼게요. 자,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쪽 얘기지, 그치? 요쪽 얘긴데.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을 거래. 이건 좀 쉬운데? 체중의 증가율이랑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을 비교해봤을 때 아니 그 얘가 그냥 그 밑에 나와 있었잖아. 체중이 2배 증가할 때는 왜냐? 체중의 0.67승배가 기초 대사량이니까 1.6배만 커지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 숫자는 이 숫자보다 큰 거고 이 숫자는 이 숫자보다 작은 거지. 맞지? 3번까지도 오케이. 자, 4번 볼게요.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필요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일단 뭘 세워놨어? 기준을 세워놨어. 그러면 지금 코끼리의 체중의 0.75승에 해당하는 적정량의 기준을 세워놓은 거지. 이 기준을 먼저 세워놓고요.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 먹이면 말이 좀 복잡하게 꼬여있는데 그러니까 요 기준선을 이걸 기준으로 세우는 거야. 이걸 기준이고 이 기준에 연결해서 다시 생쥐 가로 닫고 0.75승이라고 하는 것에 비례해서 허용량을 정한 후에 먹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래요? 과다 복용이 벌어질 거랍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잘 봐. 코끼리의 몸무게랑 생쥐의 몸무게는 서로 비교도 안 되게 서로 큰 차이가 보여질 거야. 근데 선생님은 여기다도 구체적인 숫자조차 집어넣지 않았어. 개념으로 따져봐. 코끼리 원래 몸무게가 있고 그 몸무게에 0.75승에 비례하는 허용량이 존재하겠지. 맞아? 그러면 이 허용량이 어떤 x라는 숫자라고 쳤을 때 이 x라는 숫자를 다시 기준으로 해서 생쥐의 몸무게를 확인하고 다시 0.75배를 해버리면 0.75승을 해버리면 이 x라는 숫자는 원래 생쥐 자체의 0.75승에 계산해서 이걸 y라고 하자. x-로 계산하는 이 수치와 y라고 계산하는 이 수치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거야? x-가 더 크겠지. 아니지, 미반이야? y가 더 크겠지. 왜냐? 이 녀석은 0.75승, 즉 숫자를 줄인 거잖아. 2였으면 1.6으로 줄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됐어? 그렇게 되면 자, 원래는 생쥐에게는 y만큼을 줘야 되는데 x라는 기준을 통해서 만든 x-라고 하는 기준만 준 거야. 그럼 원래보다 많이 준 거야, 적게 준 거야? 적게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코끼리의 원래 몸무게가 있어. 0.75승을 계산해서 이걸 기준으로 x라고 하는 투여량을 계산했어. 그리고 이때 이 x를 기준으로 다시 생쥐의 몸무게의 0.75승에 해당하는 양을 다시 한번 요 수치랑 연결지어서 어떤 양을 제공한 거야. 맞아? 그러면 이때 이 첫 번째 계산하는 이 방법하고 두 번째 계산은 그냥 생쥐의 몸무게를 재고 그 생쥐의 몸무게에 다시 0.75승을 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두 번째 계산 수치를 줬을 때에 비해서 두 개의 숫자를 대비해보면 어느 쪽이 더 클 거라는 거야? 얘가 더 클 거라는 거야. 얘는 근본 숫자에 0.75승이 붙어있는 상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0.75승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례상으로 줄어있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요걸 기준으로 주면 생쥐에게는 과다 복용이야, 과소 복용이야? 과소 복용이지. 원래 줘야 되는 것보다 덜 준 거니까.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아니면 이거를 무슨 수학 공식화 시켜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선생님은 이게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국어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해. 코끼리의 몸무게 0.75라는 기준하고 생쥐 0.75라는 기준을 두 개를 가만히 넣고 봤을 때 생쥐 자체의 몸무게 0.75승을 가지고 대사량을 측정하고 적정 복용량을 계산해야 되는데도 코끼리를 먼저 계산해놓고 코끼리의 기준에 따른 생쥐 기준을 다시 한번 계산한 거잖아. 그럼 0.75가 두 번 붙은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러면 0.75가 두 번 붙은 건 숫자가 커진 걸까 작아진 걸까? 작아진 것이겠지. 그러므로 과소라고 판단하는 거다. 이 얘기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네, 어려운 문제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듣고 있을 때는 그런가?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집에서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한 번만 보지 말고 여러 번 보셔야 돼요. 맞나? 이 녀석을 설명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요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체중에 비례하면
체중만큼에 해당하는 복용량이 나올 거야. 맞지? 근데 대사 체중에 비례하게 만들어버리면 체중의 0.75승배에 비례하는 숫자가 나오겠지.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간명한가? 오케이. 0.75가 한 번 더 붙었다. 그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5번.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체중이 증가할 때 필요해지는 에너지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가 더 필요해진다는 얘기지? 기초 대사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은 그 필요량은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양보다 많았을 거래요. 왜지? 원래는 체중의 0.67승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체중의 0.75승배였으니까 원래 이 숫자보다 이 숫자가 더 큰 거겠지요 뭐. 아니 체중이 1이었으면 0.75잖아. 0.67에 6에서 0.75.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16번은 우리 방금 아까 맨 처음에 해결했었죠? 고생하셨어요. 한 문제만 더 보면 대망의 지긋지긋한 독서 끝. 근데 안 지긋지긋해야 돼. 담배해야 돼. 자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맞아 이것도. 자 볼게. 보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탐구해 봅시다. 정답률이 선생님이 계산했을 당시로는 15%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차근히 이제 정답률이 많이 취합되고 한 상태에서 다시 했을 때 한 20% 정도까지도 오르긴 했더라. 근데 20%도 여전히 빡센 수치인 건 맞지, 그지? 가볼게. 농개라는 개가 있는데요. 이 녀석의 수컷은 직계발 하나가 매우 큰 편입니다. 그림도 좋죠? 직계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오케이, 좋아. 자, 요 개념을 좀 본격적으로 사용해 볼까 한데요. 자, 그런데 읽어봤더니요. A, 여기다 쓸게요. 개딱지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요. 두 번째 B, 큰 집게발의 길이도 어떤 관계라 얘고 이 두 개는 상대 성장 관계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A를 이용해 B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의 농개의 개딱지 폭과 그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해서 다소수술상을 확보를 했어요. 점점점점점 찍었다. 오케이?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오케이 L 그래프니까 직선축 나타나겠지? 그 녀석으로 그래프에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여기다가는 뭐를 개딱지의 폭을 세로축에다가는 뭐를 큰 집게발의 길이를 갖다 놓은 거야. 아니 대놓고 죽여있네. 그럼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개딱지의 폭이라고 하는 게 뭐다? 체중과 연결되는 정보야. 그치? 그리고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지? 기초 대사량이랑 연결되는 정보일 거라는 걸 지금 주고 시작하는 거잖아. 가로축이 이거고 세로축이 이거라며. 됐죠? 그래놓고 분석을 실시했대. 우리는 결과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를 통해 예측하는 겁니다.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 최적직선 얘기 나왔습니다. 얘들아, 최적직선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최소제곱법을 이용해. 최소제곱법은 뭐였지?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계산했을 때 가장 작은 직선이 최적의 직선이었어. 맞지? 그거 리마인드 다시 한번 하고 선택지 읽어볼게. 자, 최적의 직선을 구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자,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내려가는 거야. 그치? 뭐 상대 성장일 때 체중, 즉 여기서 비례하는 건 개딱지 폭이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거지. 집게발의 비례에 비해서. 오케이? 그렇게 되면 1보다 작다면 A가 B에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지라고 말했어. 이게 비례하지 않는 거야? 잘 따져봐. 자, 지금 선생님 얼핏 봤을 때는요, 그치? 아니 이 두 개가 여태까지 뭐 비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비례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0.675랑 0.67은 다른 거잖아요. 맞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생각보다 놀라운 낚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얘들아, A가 뭐였다는 걸 기억해보자. 체중이었어. 그리고 우리나라 클라이버의 법칙은 기초대사량이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고?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는 걸 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 연결시켜보자. 되게 어려운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생각보다 어처구니없이 그냥 툭 하고 풀려버렸는데 준비 잔뜩 하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판의 게임이 끝나버린 그런 느낌? 개딱지 폭이랑 이 녀석을 각각 X축과 Y축에 놓았다고 했으므로
이 녀석은 여기에 대응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 녀석에서 지문에서 설명하길 A에 비례한다, B에 비례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거는 얘들아 개딱지의 폭은 체중이니까 우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개딱지의 폭에 뭐에 0.75승배에 비례하는 만큼 뭐가 커나갈 거야? B. 큰 집게발의 길이가 길어지겠지. 체중이 아니라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활용된 거야 지금. 진짜 잘 숨어있지 않냐? 진짜 잘 숨어있어 그지? 체중이 아니라 체중의 0.75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는 말로 바꿔볼게. 아니 틀린 말로 바꾸는 건 되게 이상한 거야. 오케이. 아무튼 적절한 건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라는 거야.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니므로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1번 잡았어. 2번부터 잘못된 지점 한번 찾아나가 봅시다. 2번.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 B의 중가율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자, 가로축의 수직 방향 그게 뭐였더라? 편차. 참고로 최소제곱법은 뭘 계산하는 거였지? 그 편차의 제곱의 합들이 더 작은 걸 찾는 거야. 맞지? 그래야 그 직선과 가장 가까운 녀석이 되는 거니까. 그 점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직선. 그럼 봤어? 다시 그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편차의 제곱합은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잖아. 아니 바빠. 이 점이 예를 들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 수치 다시 제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더하는 개념이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더 멀어지는 것은 더 커지는 거지. 2번 땡. 됐죠? 놀라운 사실 2번도 2%야.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몰랐던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감이 안 잡히면 문제가 지멋대로 찍히는 거죠. 3번. 이제 두 녀석의 증가율을 비교하는 거야. 자, 누차 말하지만 체중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체중이 0.75승에 비례하는 겁니다.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 즉 체중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더 크다면 자, 무슨 케이스지? 요거 활용되지. 요게 활용되고 있잖아 이번에. 아까 말해서 두 변수율의 증가율이 다를 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이렇고 L 그래프에서는 이러는 건데 오케이? 이때 그 결론으로 따져보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아진다. 언제? 이럴 때. 오케이? 직선의 기울기는 1과 같아진다. 이럴 때. 그러면 여기 숨어있는 정보는 이거지. 기초 대사량의 증가폭이 체중의 증가율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더 큰 경우 자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구나. 이건 뭔 소리야? 자 선생님 혹시 이럴 때는 같고 체중이 더 크면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기대증이 더 크다면 1보다 크지 않을까요? 훌륭한 철원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내 예측이잖아. 지문에서 제공한 정보가 아니지. 그래서 선택지를 이렇게 틀어버린 거야. 어떻게? 갑자기 곡선 주변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곡선은 언제 튀어나오는 거야?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직선은 어디에서? L 그래프에서는 직선만 나온다고. 지금 이 얘기는 직선 그래프에서 얘기했잖아. 아니 곡선인데 어떻게 이게 기울기가 1이고 0이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번은 그냥 땡이야. 되셨어? 오케이? 직선의 기울기로 그러는데 갑자기 곡선이 튀어나오면 안 돼. 3번 땡. 4번 체중 증가율보다 기초 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작다면 어디 갔어? 요거지 그지?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았어? 왜냐? 이렇게 하고 되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선택지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다니까. 좀 쉽지 이 녀석은. 지금 3번하고 4번 제법 할만하지 않냐?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냐? 오케이? 5번 A의 증가율이랑 B의 증가율이 같아. 그럼 게임 끝났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1이야. 일단 그 상태에서 더 읽을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이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잠깐만 기울기가 1인데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건 맞기는 한 거야? 글러 먹었지. 지금 이거는 그 뭐랄까 전형적인 프랑켄슈타인 선택지지. 여기서 한 단어 저기서 한 단어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짬뽕으로 되게 이상하게 합친 거잖아. 이 녀석은 역시 말이 안 되는 선택지입니다.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은 상태에서는 기울기 1이라고 판명했으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없죠. 오케이? 직선이 아닌 곡선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자 얘들아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그치?
곡선 주변 분포가 나온다. 그런데 그것은 직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 주변의 분포를 하겠지만 그때는 가로 세로 증가율이 어쩔 때였어? 다를 경우라는 아예 근본적인 조건이 달려 있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증가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1번 조건,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2번 조건, 곡선 주변 분포한다 3번 조건. 근데 이거 선택지는 얘랑 그 다음에 이걸 가져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살짝 온 거죠. 서로 잘못 연결됐지? 오케이. 그래서 5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힘들었다. 여기까지 이야기 판단 끝났고, 자 요쯤에서 선택하셔야 되죠. 지금 내가 1등급을 빡시게 노리는 촬영 친구라면 얘를 어떻게 공략하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고난도 문제들을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될 거고요. 내가 1등급은 아니더라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그 정도의 레벨, 그런 레벨이랑 그런 상태라면 오케이? 뭘 빨리 버려야 되나? 지문 보고 각을 빨리 세워야 되는 거야.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지문의 모양을 보고도 예측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그런 건 어떻게 아는 거야? 경험으로 아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아니 문제를 풀어주지도 않고 어떻게 선생님 정답률과 빡셈의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풀어봤으면 알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지문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죠? 그게 경험치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꾸준함 싸움으로 제발 부탁이니까 클리닉 문제 최소한 그거라도 풀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야. 그것도 안 풀고 있는데 무슨 경험치를 싸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건 건방 뜨는 거야. 그치? 자 아무튼 큰 고비 잘 넘어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작품들만 차분히 정리하고 나면 수능 지문은 다 끝날 테니까 마지막 쉬는 시간 한번 하고 마무리 좀 지을게요.